이 이제 나오는 시점이야. 그리고 이제 노태우가 대통령 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엄마는 설마 막 이러고 에이 막 다른 사람들 다 그랬지만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88년에 내가 이제 복학을 했어. 복학을 해갖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애들이 언니 우리 텔레비 보자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교육방송용 교육용 텔레비전을 딱 켰는데 그때 한 국회의원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뭘 집어던지고 막 술렁술렁 뭐 어쩌습니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딱 그 사람을 본다 그랬지. 저 사람은 큰일 하겠구나. 저 사람 나중에 큰일을 하겠구나. 그게 노무현이었어. 나의 예언이 두 가지. 노태우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와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큰일을 할 것이다라고 내가 딱 알아봤던 게 내 그 88년까지의 나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89년에 내가 딱 입학을 했는데 그냥 임수경이가 북한 가버리고 막 그 통일 독일이 돼버리고 사회주의 몰락하고 대혼란기에 나는 학교를 다녀야 됐던 그런 이야기였지. 하여튼 그래서 이 광주항쟁에 대해서는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 역사를 지우려는 놈들, 이 광주의 역사, 소위 이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지우려는 놈들의 그 포레스트 망부, 그래 포레스트 검프처럼 내가 진짜 역사적인 순간에 나는 진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 그 저기 뭐였지? 유경수 죽던 날 유경수가 문세광이한테 총 맞던 날도 나 혼자서 텔레비 보고 있었어. 내 기억에 무슨 새우깡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새우깡 아니었어. 무슨 봉지 과자를 먹고 있었어. 내가 봉지 과자를 먹으면서 그 기념식을 보고 있었다고. 평상시엔 텔레비가 안 나오는데 기념식 한다고 텔레비가 나오니까 얼마나 신기해. 그래갖고 텔레비를 보고 있어서 막 과자 먹고 있는데 갑자기 뻥 소리가 나면서 텔레비가 막 치 그러고 끊겼어. 이게 뭔 일인가. 그리고 이제 과자를 다 먹고 몇 시간 놀다 한숨 자고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얼굴에 땀 범벅이 돼가 여름이었던 거지. 땀 범벅이 돼가지고 전쟁 날지 모른다고 회사에서 가족들한테 들어와 버렸던 그게 내 기억에 있어. 그게 6살 때였대. 내 6살 때. 그때 그랬지. 그 다음에 그 박정희 죽던 거 광주항쟁, 그 다음에 87년 60항쟁, 그 다음에 건대항쟁 얘기도 있어. 건대항쟁 얘기 뭐냐 하면 그때 전두환이가 85년도부터인가 무슨 평화의 댐을 건설한다고 그러면서 애들한테 다 돈을 걷었어. 애들한테 1,000원씩을 다 거두라는 거야. 그때 80년대 200만 원의 집 한 채였는데 고등학생들한테도 1,000원씩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때 고2 반장이었단 말이야. 86년도에. 그런데 86년도 내가 반장을 하는데 딱 여자 조씨 조현인가? 조 뭐라는 이름의 여자애가 끝까지 그 평화의 댐 돈을 안 내겠다는 거야. 너 왜 안 내냐? 그랬더니 그 걔네 오빠인가 언닌가가 86년 건대항쟁으로 잡혀갔어. 걔네 언닌가 오빠인가가 86년 건대항쟁으로 잡혀갔던 앤데 하여튼 지네 언니 오빠인가 잡아갔다고 전두환 개새끼라 그러면서 1,000원을 안 낸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무슨 조연아야. 저기 선생님 한 명이 안 냈습니다. 그래서 얘는 왜 안 냈냐? 이래서 전두환이 개새끼랍니다. 그대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걔를 불러갔어. 그 다음 걔가 조용히 1,000원을 내고 사건이 마무리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86년 건대항쟁을 내가 그래서 기억하는 거야. 남들은 몰라. 내 89년에 입학한 사람들이 86년 건대항쟁을 모르는데 내가 알았던 이유는 그때 그 사건 때문이야. 평화의 댐 돈 거두라 그랬는데 자기네 언니인가 오빠인가 잡혀가서 자기 안 내겠다고 막 그랬던 걔. 그래서 그 당시에 86년 건대항쟁도 알았지? 87년 이한열 그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 그 다음에 막 거리항쟁 있을 때 버스 안에서 그냥 최루가스를 처음으로 맡아봤지. 아유, 내가 그래가지고 진짜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내가 이제 89년부터 93년까지 대학을 다녔어.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소위 이제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그 세계는 신자유주의로 재편이 되는 때였어.
그때 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은 방향을 잃어버린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사회주의가 몰락해버리니까 이 민주화 운동했던 세력들이 이 대대적인 혼란에 빠져. 그리고 막 혼돈이 된 상태에서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 중에서도 아주 극단주의자들이 산호맹이라는 걸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소위 자주민주 통일을 이야기했던 뭐 주체사상파 학생들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그 김일성주의자들로 뭉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소위 노동운동은 산호맹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박노해와 산호맹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고립되어 갔고, 그 다음에 학생 대중운동은 소위 김일성주의 몇 명 애들이 전대협을 한총련으로 바꾸면서 거기서 무리한 일을 하게 돼. 그래서 93년도 봄에 경희대에서 그 회의가 열려. 전대협을 한총련으로 바꾸는 거. 근데 그때 회의에 불려 들어간 그 애들이, 학생 대표들이 못 나오는 거야. 3일 만에 나왔는데 애가 막 우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많은 그 학생 대표들이 한총련 강령규역은 위험하다. 이건 학생 대중조직의 강령규약이 아니다라고 반대를 했는데 그 애들을 아무도 못 나가게 한 거야. 전대협 지도부에서 그 애들을 못 나가게 하고 강제로 동의할 때까지 3일 동안 가둬두고 그거를 강제로 통과시킨 거야. 그래서 전대협을 한총련으로 강제로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가 93년 봄에 그래서 학생운동을 중단을 해. 내가 아마 학생운동은 올해가 끝일 거다. 2, 3년 안에 학생운동은 끝날 거다. 왜? 한총련 때문에. 한총련 강령규약 때문에 학생운동이 끝날 거라고 내가 예언했던 게 93년도야. 그로부터 딱 3년 뒤에 연대항쟁이라는 그 대대적인 사건이 터지고, 그때 한총련의 대부분의 간부들이 구속되면서 학생운동이 끝나게 돼. 그게 이제 96년도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그 학교를 졸업한 게 94년 봄이었고, 그리고서 나는 이제 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이제 졸업을 하고 싶지 않았어. 나는 졸업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학점도 많이 부족했다라고 난 생각했고, 그런데 교수님들이 쭉 회의를 하더니 학점 충분해. 그래서 나가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학교에서 졸업을 해버렸네. 학교 더 다닐라 그랬는데 쫓겨난 거지. 억지로 학점을 막 줘갖고 내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나왔는데 94년도에 할 게 없는 거야. 학점도 낮고. 그리고 이제 학원가에 맨 처음에는 어떤 정치인의 연구소를 들어가. 그래서 정치연구소라는 걸 딱 맛을 보면서, 아, 정말 이 정치인들이 개 거지 같은 새끼들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모든 희망을 버리고 나는 이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학원가로 가요. 그래서 이제 94년, 5년, 6년 그렇게 이제 학원으로 돈을 버는 거야. 6년부터 언제까지? 한 99년까지 내가 쫙 학원가에서 이제 돈을 벌면서 다니다가 96년도에 그때 이제 돈은 버는데 철학이 없는 삶은 어떤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린 삶은 삶의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이제 94년 여름에 죽어야 되겠다. 내가 뭐하러 이 삶을 살아가나. 어떤 희망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절망이었던 거지. 이게 나라가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 같은 희망도 없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냐. 그래서 이제 94년 여름에 내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고통 없이 실패율이 없이 죽는 방법인가를 연구하고 다녔어. 그때 우리 언니가 나타나는 거야. 몇 년 동안 언니하고 얘기도 잘 안 했는데 언니가 이제 그만 교회로 돌아오지? 근데 참 신기한 건 내가 우리 언니를 되게 무시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언니가 그 말을 하는데 왠지 마법에 끌린 것처럼 그 언니가 부르는 대로 교회를 가게 돼. 근데 이제 내가 갔던 그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좀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형부였는데, 우리 목사님이 형부인데 굉장히 진취적이었던 거야. 이분도 이제 경북 의성 출신인데 그 뭐 세월호 이런 문제 막 열심히 4월 18일에 광화문에서 계시고, 그 다음에 뭐 광주항쟁 이거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이야.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 김대중 대통령 존경하고 노무현 대통령 조문가고 뭐 이런 분인데, 그 당시 되게 실험적인 이제 그 교회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청년부들이 모여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얘기해보라는 거야. 사람들 다 모여갖고. 내가 그랬지. 아, 내가 담배를 끊고 싶은데,
내가 담배를 필 데가 없어가지고 담배를 끊고 싶은데, 담배 끊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자, 그 청년부들이,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야. 이게 굉장히 이제 믿음 깊은 장로님, 권사님 댁에서 성장한 그 신실한 청년 기독교인들이 모여갖고, 어떻게 하면 이제 막 그 자기의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막 얘기하고, 이제 기도 제목 얘기하라니까 내가 담배를 끊고 싶은데, 담배 끊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우와, 그렇게 나의 교회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이 돼가지고, 근데 굉장히 내가 거기서 몇 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그 어떤 선교사들한테 교육을 받아. 근데 굉장히 내공 있는 선교사들한테 내가 이제 교육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아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아동을 어떻게 키울 건가, 아동 심리에 대한 이야기. 그때 다 배운 거야. 부부생활 성경 공부라는 이거 한 3년에 걸쳐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 그러면서, 내가, 나 담배 폈었어. 내가, 우리 어렸을 때요. 나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담배를 피는데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내가 결심을 했지. 나는 대학교 딱 들어가면 담배 필 거야. 내 어린 시절에 내가 결심한 거야. 내가 저기 고등학교 때까지는 담배를 못 피게 하니까 대학교 딱 가면 담배 필 거라 그랬고, 내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스스로 담배를 폈어. 혼자서. 혼자서 담배를 딱 배워갖고 담배를 혼자 핀 거야. 그래갖고 담배를 내가 대학교 5년 동안 하루에 한 3갑씩 피고, 그러다가 딱 학교에서 나왔는데 담배 필 데가 없는 거야. 담배를 필 데가 없는데 여자들이 막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는 거야. 아니, 화장실은 똥 싸는 데지 왜 거기서 담배를 피냐고.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그래서 담배를 이제 끊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야. 94년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청년들한테 내 담배를 좀 끊어야 되겠으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고 실제로 끊었어요. 95년인가에 끊어. 94년, 95년 요때 청년들한테 기도 요청을 하고 그때 끊은 거야. 그러니까 한 20년 됐지, 담배 끊은 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교회에서 철저히 교육을 받고 96년도에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99년도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중풍에 걸리시고,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 내가 학원 강사 300만 원 벌어갖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영업을 하게 돼. 영업사원이 돼서 돈을 벌러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돈이 어떻게 굴러가나, 부자들이 어떻게 절세라는 이름으로 탈세를 하나를 보고,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루한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그때 2년 동안 보게 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경제 문제는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걸 내가 결론을 얻게 돼요. 그때 탄핵이 벌어져.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벌어지고, 내가 그 영업사원을 그만두고 그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돕게 돼. 그게 김근태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게 된 거야. 그러면서 김근태 의원 선거운동, 그때 이제 탄핵 때 열린우리당 그 국회의원 선거를 내가 선거운동을 하는 거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내가 맨 처음에 김근태 의원을 돕기 시작한 거 96년이었고, 2004년에 그 김근태 의원의 선거운동을 했는데 왜 그랬냐. 그때 정동영이, 내가 정동영에 대해서도 이것도 참 나의 경험이야. 김근태 의원이 그때 원내대표인가였고, 정동영이 당대표였어. 근데 그때 탄핵 때문에 완전히 열린우리당에 광풍이 불었어. 그런데 정동영이가 말실수를 한 거야. 노인들은 투표하지 말라고. 그게 젊은 대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대학생들한테 한 얘기야. 젊은 애들이니까 젊은이의 정치 참여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하면서 말이 헛나간 거지. 노인들은 투표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그 얘기를 이 조중동에서 띄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 지지하는 노인들이 그냥 거리로 나와가지고 쌩 난리가 난 거야.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그때 국회 3분의 2까지 200석 얻을 수 있었는데 정동영 때문에 152석으로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동영에 대한 느낌이 어땠겠어? 아니야, 모르지. 그래서 정동영이 그 노인 폄하 발언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뭐였냐? 모든 곳에서 김근태 의원만 부르는 거야. 정동영이는 부르지도 않고 정동영이는 오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서 전국에서 김근태 의원을 부르는 거야. 그래갖고 문제는 뭐냐? 김근태라는 국회의원이 자기 동네에 선거운동을 딱 30분 해. 30분밖에 선거운동을 못하고 계속 전국에 지원을 나가야 했어. 그게 2004년 선거 때 그랬다고. 나 혼자서 선거운동 한 거야.
김근태 의원이 선거운동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대신 뛴 거야. 마이크 잡고 선거운동을 거의 뭐 혼자서 하다시피 했어. 그래갖고 김근태 의원 당선된 거였지. 그러니까 내가 정동영이라면 치가 떨리는 거야. 그 사람들이 김근태 의원 어디 갔냐고, 막 김근태 후보는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찾을 때, 전국에서 김근태 의원은 텔레비전은 나오는데 우리 동네는 안 나와. 그러니까는 한나라당 우리 동네 사람들이 김근태가 교만해갖고 다른 데만 가지 선거운동 한 번 안 한다고 막 욕을 했어. 그때 내가 얼마나 가슴이 졸였는지 몰라. 아주 그냥 막 심장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정동영이라 그러면 난 지금도 치가 떨려.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참 역사적인 순간마다 어쩌면 그렇게 다 나하고 엮여 있는지. 그랬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다가 김근태 의원이 나를 자기 정치연구소, 한반도 재단이라는 연구소에 날 데려가요. 날 데려가가지고 나를 이제 여기에서 좀 써봐라 이런 거야. 근데 그 재단에 대부분이 막 명문대 출신이었어. 명문대 출신에 막 석박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처럼 막 경희대학교 학사도 꼴찌로 졸업한 애가 가서 발붙일 곳이 못 된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인터넷을 몰라. 인터넷을 별로 신경을 안 써. 그리고 이제 주로 그 책 읽고 토론하고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연구소였어. 그래갖고 홈페이지 관리를 못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홈페이지를 잘 모르지만 인터넷 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내가 그 탄핵 전국에서 알은 거야. 탄핵된 다음에 내가 처음으로 혼자서 노사모 치고 들어가. 노사모를 치고 들어가서 왜 노무현이 탄핵됐는가에 대한 배경을 쭉 보면서 서프라이즈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의 네티즌의 흐름을 이제 보게 된 거지. 그러다가 어떻게 내가 그 연구소를 들어가게 됐냐면, 어느 날 김근태 의원에 대해서 선거가 딱 끝났는데, 선거 때까지는 김근태 의원을 막 되게 존중해줬어. 선거가 딱 끝났는데 갑자기 김근태를 욕을 하는 거야. 서프라이즈에서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김근태에 대해서 쌍욕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내가 영민엄마라는 이름으로 왜 그렇게 욕을 하느냐, 그때만 뭐 김근태 의원에 대해서 온갖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 선거할 때 제주도로 놀러갔다, 아들이 휴가 나와서 제주도로 놀러가면서 선거운동도 안 했다,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거야. 그러면서 김근태가 노무현 노무현을 개무시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김근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선거할 때 콧물 줄줄 흘리면서 선거운동하는 거 내가 직접 본 사람이다. 내 선거운동 그때 봤거든. 그래갖고 내가 김근태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애들을 그때 그렇게 만나게 돼. 그래서 서프라이즈에서 공작하던 애들을 그래서 추적하게 된 거야. 근데 그때 내가 화장실도 안 가고 17시간 동안 걔네들이랑 댓글 토론을 했어. 댓글 토론하면서 한마디도 난 욕을 하지 않았어. 욕도 하지 않고 막말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그 댓글로 논리적으로 글을 계속 쓰면서 17시간 싸운 거야. 그런데 그걸 어떤 김근태 의원 팬이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영민 엄마가 누군지 찾아라. 김근태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데 네티즌들에 대한 설득력이 대단히 뛰어난 여자다. 그 여자를 찾아라 이런 거야. 그래갖고 김근태 의원이 영민 엄마? 우리 경선인데? 이래가지고 나를 데려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김근태 의원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홈페이지를 관리했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내가 이게 보니까 김근태 의원의 인터넷 홍보단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팬클럽을 만나봤는데 팬클럽을 안 되겠는 거야. 팬클럽 죽어버렸어. 왜 김근태 의원 팬클럽이 죽어버렸냐면 김근태 의원의 팬클럽이 그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중심이었던 거야. 근데 이 김근태 의원의 팬들은 당연히 김근태 의원이 이라크 파병을 끝까지 반대할 걸로 알았는데 당론으로 이라크 파병이 찬성이 돼. 그리고 김근태 의원이 당론을 따라서 투표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이 팬들이 싹 무너져 버린 거야. 그리고 죽어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국을 1시간씩 자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시 김근태 의원의 팬을 모은 거야. 그리고 3,000명까지 모아놨는데 그때 이제 내가 맨 처음에 그 네티즌들을 모으겠다 그러니까 그걸 반대했던 선배가 하나 있어. 그래서 네가 뭔데 그걸 모으냐고, 네가 돌아다닌다고 모을 수 있냐고 막 날 비웃었어. 그리고 내가 이를 악물었지.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한번 모아보겠어. 그러면서 6개월 동안을 밤잠을 안 자고 준비를 해가지고 핵심 인자를 몇 명을 뽑아낸 다음에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조직을 하러 돌아다닌 거야. 그래갖고 1년 만에 3,000명을 모아냈어. 그랬더니 나한테 그거 네티즌 조직 만들지 말라 그랬던 선배가 나더러 그 선배가 근데 이제 거기다가 난 여자잖아. 난 여잔데 그 김근태 팬클럽들 중에 일부 놈들이 김근태 팬클럽 회장을 해서 그 경력을 팔아가지고 국회의원을 하고 싶었던 놈들이 있었던 거야. 예, 그 놈들이 근데 이제 내가 워낙 밤잠을 안 자고 내가 만든 조직이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충성도가 너무 높았어. 이 네티즌 3,000명이 그냥 작대기 이러면서 날 너무 좋아한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려고 그럴 때 반대했던 그 네티즌 조직 못 만들게 했던 선배한테 가가지고 남자 보좌관이 필요하다. 쟤는 여자라 안 된다.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나를 쫓아내고 그 조직을 뺏어갖고 그 선배랑 같이 으쌰으쌰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2004년, 5년을 만든 조직인데 그 조직을 그래서 내가 2005년까지 운영했는데 거기서 날 내쫓아. 그래서 내가 오픈 모임을 안 하는 거야. 그때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소위 이제 나랑 맨 처음에 같이 움직였던 선배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선배를 딱 꼬신 거야. 그래갖고 그 선배한테 나를 포기하라고, 나를 버리라고. 그래갖고 그 선배가 나를 딱 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조직은 그래서 내가 나오게 되죠. 내가 나온 게 그게 2005년 2006년경에 내가 그 조직에서 나와. 그래놓고 그 조직은 무너졌어. 싹 죽어버리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2006년부터 뭔가 이제 새로운 거를 찾아야 된다. 근데 내가 결심을 했어. 내가 다음에 이걸 다시 만들 때는 절대 같이 안 만든다. 나는 그 당시에 정말 순수했어. 그래갖고 내가 그 당시에 나랑 같이 움직이는 선배들을 되게 띄워줬어. 막 띄워주면서 나는 뒤에서 내가 작대기란 이름을 썼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나무꾼이 지게를 지고 산을 올라갈 땐 지팡이의 역할을 하고 뱀이 나타났을 때는 몽둥이의 역할을 하고 앞에 숲풀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치우는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는 지게를 대신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작대기란 이름을 썼단 말이야. 그랬는데 소위 그 남자들의 정치 싸움에서 내가 그 조직을 딱 뺏긴 다음에 내가 결심했지. 난 다시는 누구도 나보다 띄워주거나 나의 권력을 나눠 갖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 할 때는 절대 나눠 갖지 않는다라는 걸 내가 결심을 해요. 그 다음에 절대 나 오프 모임 안 한다. 왜? 이게 남자들이 오프 모임으로 모이면 여기서 권력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절대 오프 모임을 안 하고 내가 만들어낸 조직을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걸 원칙으로 세웠어. 그래놓고 그러면 나 혼자서 가장 많은 사람을 효과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게 뭘까를 막 고민했던 거야. 그때 지나가던 저기 누구였니? 우리 문용식 선배가 나타나는 거지. 야 경선아, 너 아프리카 방송 한번 해볼래? 그러는 거야. 그냥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라니. 내가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아프리카에 가서 무슨 방송을 하냐 그랬더니 아니 그 아프리카 말고 다른 아프리카. 아니 아프리카가 아프리카밖에 더 있지 무슨 아프리카야. 아니 진짜 그거 말고 일단 흥분하지 말고 아프리카 TV를 찾아봐. 그래서 아프리카를 검색했더니 따라랄라 그래서 막 동물의 왕국 나오더만. 아프리카 찾아봐도 동물의 왕국인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프리 CA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 TV를 알게 된 거야. 그래갖고 2006년에 1년 동안 내가 고민하다가 이거다. 그래서 2007년 1월 17일에 아프리카 방송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망치 부인이 아프리카에 오게 돼. 근데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망치 부인이 2007년부터 방송을 할 때는 별로 사람들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2007년 그 3월에 한미 FTA 반대 투쟁으로 김근태 의원이 단식할 때 내가 인터넷 최초의 그 모바일 방송을 하러 간 거야. 그것도 내가 이제 모바일 방송을 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인터넷 생방송을 하겠다 했더니 김근태 의원의 측근들이 전부 다 뭔 소리냐고. 절대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욕먹는다. 김근태 의원의 순수성 욕먹는다 그러면서 인터넷 생중계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 해야 된다. 왜 단식하는지, 한미 FTA의 문제가 뭔지 대중은 모른다. 언론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해야 된다. 막 때를 썼어. 근데 안 된다는 거야. 김근태 의원 보좌관들이 안 된다는 거야. 그때 내가 용식이 오빠한테 이제 막 울고불고 때를 썼지. 나는 인터넷 방송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막 때를 썼어.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달라고! 그랬더니만, 이제 문용식 선배가 그 보좌진들을 설득을 한 거야. 쟤 말려지질 않는 애다. 너도 알지 않냐. 니네가 아무리 말려도 제가 말려지는 애가 아니다. 계속 못하게 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가서 방송을 하게 해주자. 그러면서 그 국회의장한테 부탁을 해갖고 인터넷 회선을 끌어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노트북에다 웹캠을 달고 인터넷 방송을 처음으로 했던 거지. 민간인 최초의 인터넷 생방송. 한 이틀 되니까 오마이TV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묻더라고. 인터넷 회선 하나 깔아드릴까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깔아줬어. 그래서 거기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그때 아프리카에서 안티 망치 부인이 처음 생겼어. 그리고 안티 망치 부인이란 이름으로 누가 방송을 하는 거야. 그때 나는 이제 나 때문에 김근태 의원한테 어떤 뭐라 그러나 김근태 의원한테 누를 끼치는 것 같아갖고 그래가지고 내가 되게 고민이 됐어. 근데 그때 용식이 오빠가 또 등장을 해. 야 경선아 너 대박 났더라. 그런 거서 왜요? 그랬더니 야 아프리카에서 안티 망치가 생겼다는 얘기는 떴단 얘기야 이러는 거야. 아프리카에서는 안티 방송 정도 하나는 끼고 있어야 비로소 인정받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가 이렇게 대박 날지 몰랐다. 네가 캠빨이 되나 보다. 이러면서 막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 방송을 했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다가 2007년에 김근태 의원이 대선을 불출마 선언을 해. 그리고 내가 이제 아프리카 방송을 접기로 했어. 근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그때도 이제 어떤 요원이겠지. 와가지고 야 망치년아. 그때 정동영 빠였어. 야 망치년아. 김근태 그만둔다는데 너 이제 방송 못하겠다. 날 약 올렸어. 내가 원래 그날 마지막으로 방송하고 끝날라 했는데 그 새끼가 나를 약 올린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방송을 하게 된 거지. 계속 아프리카 방송을 하면서 내가 이제 정치연구소를 그만두고 나는 이제 가외로 돈을 벌겠다. 그래갖고 이제 2007년, 8년, 9년까지 다시 가외를 한 거야. 가외를 해가지고 막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는 와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내가 방송을 접고 이제 아프리카에 전념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살아보니까 사실 내가 이제까지 겪어온 과정 그러면서 이제 내가 2005년이었던 것 같은데 2005년에 사고를 당해. 어떤 사고였냐면 한 시간씩만 자고 다니까 계속 졸았던 거야. 그러니까 계속 졸리고 피곤했는데 내가 일을 혼자서 너무나 많이 하는 거야.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했냐면 쟤는 틀림없이 알바를 쓴다. 지 혼자서 저 많은 일을 할 수가 없다. 근데 나는 혼자 다 한 거야. 왜? 중간에 막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가갖고 인터넷 일 정리하고 그러면서 막 한꺼번에 4-5가지 프로젝트를 막 추진할 수 있었던 건 옛날에 우리 신랑한테 배운 거야. 동시에 여러 가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메모하고 체크해야 된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쫙 체크하면서 막 동시에 몇 가지를 진행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깜빡 졸았던 거야. 눈을 딱 떴는데 차가 가드레일을 향해서 160km로 돌진을 하고 있는 거야. 너무 놀래갖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딱 꺾었어. 근데 이 핸들을 꺾으니까 이 자동차가 도는 거야. 자동차가 이렇게 아래 위로 돌지 않고 앞뒤로 돌았어. 앞뒤로 막 고속도로에서 도는 거예요. 한 2-3초 걸렸어. 똑딱 정도? 그런데 그걸 도는 과정에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내 인생이 싹 지나가는 거야. 내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의 인생이 쫙 지나가는데 너무 짧게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근데 죽더라도 나는 나의 죽음을 목격하겠다 그래서 핸들을 꽉 잡고 있었어. 근데 차가 딱 멈춘 거야. 멈췄는데 어디로 멈췄냐? 램프.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는 램프에 딱 차가 멈춘 거야. 그래갖고 내가 딱 도로를 봤더니 도로에 내 타이어가 타가지고 연기가 자욱해. 그 다음에
막 트럭하고 버스와 차들이 지나가면서 다 빵빵거리는 거야.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왜냐면 내가 거기서 멈췄으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야. 내가 거기서 그 도로에 멈췄으면 수십 중 추돌 사고가 나면서 몇십 명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다 욕을 하면서 빵빵 걸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창문을 내리고 손을 이렇게 흔들었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내가 결심했어. 오늘 이후로 사는 삶은, 그게 2005년경이야. 오늘 이후의 삶은 내 삶이 아니다. 오늘 이후의 삶은 내 삶이 아니고 오늘부터는 덤이다. 그 뒤로 내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거야. 내가 95년경에 내가 죽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러다 2005년에 그 딱 거기서 고속도로에서 살아남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되게 크게 들었어.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원래 그 얘기를 처음 들은 건 99년이었는데 99년에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뭘 쓴다는 얘기일까? 그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라고 얘기한 게 누굴까 몰랐어. 그런데 그 2005년에 그 고속도로에서 그게 나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걸 기억을 해내.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구나. 그걸 느낀 거야. 아, 나는 쉽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프리카를 만나게 됐고 지금까지 쭉 오는 과정에서 내가 매 순간 하나님과 밀착된 이야기들을 해오는 거야. 자, 그런데 사실 나는 오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길고 긴 이야기를 한 거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김근태라는 사람을 94년에 처음 만났어. 94년에 내가 그 어떤 정치연구소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조세영이라는 의원이 하는 정학연구소라는 데가 있었어. 거기에 내가 이제 가서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게 매주 목요일 아침에 7시부터 그 조찬 세미나가 있어. 그럼 이제 유명한 정치인들이 와서 그 조세영 의원을 따르는 그 오프라인 사람들한테 강연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때 유명한 정치인들을 다 봤어. 근데 어느 날 김근태라는 사람이 온다는 거야. 근데 분위기가 막 장난이 아니야. 막 김근태 막 대단한 사람이 온다고 난리가 났어. 94년도에. 그래서 김근태가 누굴까? 아침 일찍 나가고 이제 기대를 했지. 딱 들어왔는데 키가 나만해. 키가 나만한 데다가 머리는 막 파마 머리가 막 그 곱슬머리가 너울너울 치고 양복은 갈색 체크무늬 양복을 입었는데 너무 촌스러운 거야. 그 이제까지 왔던 그 정치인들의 그 쪽 떨어진 양복, 매끈한 머리, 깔끔한 머리, 그 다음에 얼굴에 이제 번질번질하고 정리정돈돼 갖고 있었던 정치인들하고 너무 다른 거야. 거기다가 그 양복이 보니까 한 20년 전 양복 같아. 그런 걸 입고 딱 들어오는데 내가 어머? 그래갖고 내가 그 강연도 안 듣고 나는 이제 밥 먹으러 갔어. 밥을 먹고 와가지고 내가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 그 강연을 듣고 나서 그 강연 녹취록을 만들었고 자료집을 만드는 일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담배 한 대를 딱 피면서 그 녹취록을 만드는데 이게 강연에 다른 사람들의 강연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이 강연에 힘이 있는 거야. 뭔가 이렇게 확 빨아들이는. 그래서 그때 내가 민주대통합론이라는 걸 처음 들어. 내가 지금 외치는 이 야권 통합의 뿌리가 민주대통합인데 그 김근태라는 사람이 민주 세력은 그러니까 저들은 늘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한다. 민주 세력이 그 성공하는 방법은 이 민주대연합밖에 없다. 민주대통합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그때부터 했어. 김근태 의원이.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서 이 김근태 의원이 급진주의로도 가서면 안 되고 그 대중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강의를 했던 걸로 난 기억이 나. 그래갖고 내가 그때 김근태라는 사람을 특별히 기억한 거야. 아, 이런 사람이 한국에 있었어? 그러면서 내가 찾아본 거야. 그랬더니 우리 이근환한테 고문당했던 그 정치인이라는 걸 내가 그래서 알게 돼. 그러면서 내가 그 이근환한테 고문당했던 그 김근태 의원을 어디선가 한번 만났었던 적도 있었어. 하여튼 근데 그 얘기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안 하고 좌우지간. 그런데 96년도에 내가 결혼을 해갖고 신혼여행에서 딱 돌아왔는데 돌아와갖고
짐을 딱 풀었어요. 옷 갈아입고 앉아있는데 전화벨이 울려. 전화를 딱 받았더니 어떤 선배가 야 경선아 너 도봉구 창동 살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네 했더니 야 거기 굉장히 훌륭한 분이 거기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시려고 그러는데 너 혹시 자원봉사 안 할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해요. 그래서 형 변했어 막 이러면서 내가 막 비웃은 거야. 그랬더니만 아니야 경선아 진짜 훌륭한 분이야. 한 번만 만나보지 않을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누군데요? 김근태라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때 우리 신랑의 손을 딱 붙잡고 바로 옷을 갈아입고서 이제 간 거야. 사무실에 가가지고 우리 이제 김근태를 딱 쳐다봤지. 그러면서 이제 그 2년 전의 모습하고 이제 딱 비교해서 본 거야. 본 다음에 내가 그런 거지. 제가 이 동네에서 1976년부터 살아왔다. 1976년부터 내가 20년 동안을 나는 도봉구 창동에 살았다. 근데 이 동네는 참 가난하다.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거친 면도 있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정도 많다. 그리고 나는 시장통에서 살았다. 그런 얘기를 막 쭉 해. 그러면서 내가 뭐라 했냐면 내가 김근태 의원님을 이렇게 기억한다. 후보님을 이렇게 기억한다. 94년도에 2년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김근태 의원을 나는 오늘 이번에 최선을 다해 도울 거다. 내 남편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서 국회의원을 만들 거다. 근데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나를 실망시킨다라면 다음번 선거 때는 적장의 깃발 아래 있는 나를 보게 될 거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근태 의원이 한 말 안 하고 그 후보가 나를 다 봐.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 신랑의 손을 콕 잡는 거야. 참 대단한 부인을 뒀다고. 정말 대단한 부인을 뒀다고 그러는 거야. 그때 우리 신랑은 벌벌 떨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있었는데 우리 신랑이 그러니까 그 김근태 의원은 그때 나 같은 여자와 결혼한 이 남자는 누굴까? 그래서 우리 신랑한테 처음 관심을 가졌대요. 도대체 어떤 남자라서 저런 여자를 데리고 살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우리 신랑한테 관심을 처음 가지신 거야.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이 됐어. 근데 선거운동을 하는데 96년도에 선거운동을 하는데 내가 이제 3일 동안은 대입반 강의를 나가고 3일 동안은 이제 그 저녁 때 고등부 학원을 나갈 때였어. 근데 그러니까 낮 동안에 새벽부터 4일 동안만 새벽부터 낮까지만 선거운동을 하니까 얼마나 피곤해. 새벽에 5시에 나가서 2시까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간 또 수업을 나가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자봉단이 쉬는 곳에서 졸고 있었어. 근데 이제 그때 김근태 의원이 들어오는 거야. 후보가 들어왔는데 그때가 4월쯤이었는데 4월이었지. 근데 콧물을 줄줄 흘리는 거야. 일단 놀다가 걸렸으니까 이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어떻게든지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 김근태 의원한테 뭔가 이제 미안한 마음에 한마디를 한 거야. 아유 후보님 이렇게 콧물 흘리시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저기 감기약 좀 드세요 막 이러면서 막 민망해서 나갔어. 민망해서 내가 이제 막 이래서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김근태 의원이 후보가 막 껄껄거리면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리고 나가셨어. 그 이제 또 이제 잘나고 누웠는데 그때 선배가 다시 온 거야. 근데 너 이 자식 너 김근태 의원님 콧물 왜 흘리는지 몰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콧물이지 뭘. 그래서 그랬더니만 물고문을 당해서 그 물고문을 당할 때 그게 28일 동안 물고문을 당하는데 계속 물이 들어오니까 코 속에서 자연적으로 혹이 자랐다는 거야. 그래서 그 혹이 계속 자라나서 그 혹이 제거해도 다시 생긴다는 거야. 근데 그 제거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하고 그 수술대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고문 받던 침대랑 똑같아서 수술을 못 하신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어땠겠어? 돌아버린 거지. 내가 이제 딱 꼭지가 돌아갔고 그날부터 이제 내가 선거운동을 미친 듯이 했어. 그러면서 내가 나 학원 강사 그만두겠다. 돈 몇백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김근태라는 사람을 꼭 국회로 들여보낼 거라고 내가 막 신랑한테 그랬어. 우리 신랑이 막 매달려서 자기가 꼭 들여보낼 테니까 우리 신랑 돈을 못 벌었거든. 당신은 돈을 벌어라. 당신 몫까지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당신은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갖고 내가 참으면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신한국당 지지하는 웬 아줌마가 나한테 우리가 막 그때 자전거를 타고 막 김근태 의원 선거운동하고 다니니까 그게 막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야. 그래갖고 막 저쪽은 막 차로 다니는데 우리는 자전거 유세단을 해갖고 막 리본을 날리면서 돌아다니니까 소문이 나갖고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이 아줌마 화가 난 거야.
그래갖고 빨갱이 짓 하다 고문당해갖고 병신새끼가 된 주제에 무슨 국회의원 하려고 나왔냐는 거야. 길에서 어떤 아줌마가. 그때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를 확 달리는 자전거에서 뛰어내려. 자전거를 집어던지면서 뛰어내려갖고 그 여자를 향해서 달려간 거야. 내가 전현의 목을 따리라. 막 달려가는데 우리 신랑이 내 목을 팍 잡아채는 거야. 딱 채면서 막는 거야. 너 이러면 후보님한테 누가 된다고. 우리 신랑 그때 나한테 처음으로 나를 무력으로 막았어. 내가 전현 죽여버린다고 막 그러고 우리 신랑이 그만해? 그래서 당신 들어가라고. 그래갖고 내가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선거사무소로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가지고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갖고 쌍욕을 한 거야. 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 필요 없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필요 없고 이런 무식한 것들한테는 그냥 독재를 해야 된다. 독재를 해갖고 싹 죽여버려야 된다고 내가 막 욕을 하고 있었어. 그때 인재근 사모님이 들어와. 아유 우리 경선이는 왜 또 이렇게 화가 났어 이러는 거야. 아유 무슨 막 맨날 웃어 실실 웃으면서 아유 얘 넌 왜 또 이렇게 화가 났니 이러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막 하면서 그런 얘기를 봤다. 나는 우리 민주주의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독재를 갖고 싹 죽여버려야 된다고 막 그랬어. 그때만 막 깔깔깔깔 웃으시는 거야. 그러더니 아유 그래 경선아 너 이제 선거운동 나오지 마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네? 그랬더니 얘 너 어차피 민주주의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거 후보님이 알면 너 내일부터 선거운동 못해. 그러니까 나오지 마. 내가 제일 열심히 운동하고 있었어. 내 목소리 얼마나 커. 나오지 말라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너 후보가 어떻게 고문당해서 지킨 민주주의인데 네가 그런 미친 아줌마 말 한마디에 네가 민주주의 필요 없다고 그러니 너 같은 애 선거운동 할 필요 없어. 딱 그러는 거야. 여기 내가 그때 무릎 꿇고 빌었잖아. 무릎 꿇고 빌면서 잘못했다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 내가 다시는 민주주의 필요 없다는 얘기 안 하겠다라고 내가 거기서 싹싹 빌어. 그 다음에 내가 느낀 건 도대체 이 아줌마는 누굴까? 맨날 실실 웃고 다니고 딱 천상 동네 아줌마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러지? 그러면서 내가 인재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김근태 의원이 고문당한 사실을 국제적으로 알려낸 게 인재근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야. 김근태 의원은 고문만 당했어. 근데 그 고문당한 내용을 인재근이라는 사람이 남편이 실종된 거야. 28일 동안 남편의 실체를 찾아갖고 돌아다닌 거야. 돌아다니다가 그 남편이 이제 오늘이 얘네들이 잡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니까 어쨌거나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길 거다. 그래갖고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고문당한 남편이 끌려 나오는 장면을 잡은 거야. 그래갖고 그 남편이랑 계단 하나를 올라오는 과정에서 남편이 그동안 10번의 고문을 당한 걸 몇 월 며칠에 이런 고문, 몇 월 며칠에 이런 고문을 당했다고 부인한테 다 꼬발린 거야. 그걸 인재근 의원이 외운 거야. 외워가지고 그거를 민주화운동 세력에게 다 증언을 하고 그거를 외국에 있는 한국일보 미국 지사에다가 그거를 이미자 노래 테이프에다 증언을 해갖고 보낸 거야. 그래갖고 미국의 로버트 케네디 재단에서, 그러니까 케네디 가문에서 알게 된 거야.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 그래서 전두환한테 고문 수사 중단하라고. 고문을 중단하라는 첫 이야기가 그렇게 된 거였어. 김근태의 고문 사실을 인재근이 듣고 그 내용을 증언으로 만들어서 국제 이슈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김근태 고문 사건이 이 국제적인 이슈가 됐고 그래서 전두환이 더 이상 고문을 못하게 된 거야. 근데 이제 김근태 의원이 고문을 증언한 게 그게 그 박종철 이한열이 박종철이 죽고 나선가? 하여튼 그렇게 돼요. 86년 고문당한 게 86년에서 87년 사이에 그때 이제 그 김근태 고문 사건이 터지는 거야. 85년에 김근태 고문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에 86년에 그 부천 성고문 사건이 터지고 87년에 박종철 고문 사건이 터지면서 그 시리즈 때문에 고문 이야기를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거야. 고문을 못하게 됐어. 그래서 한국에서 고문이 없어지게 된 건 김근태의 첫 증언, 법정 증언, 그 다음에 그 부천 성고문 사건, 그리고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이 세 가지 때문에 한국에서 고문이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요 김근태 의원하고 나의 인연이야. 근데 내가 김근태 의원을 96년도에 그렇게 만났어. 그리고서 이제 며칠 뒤에 그 아들이 이제 온 거야. 고등학생인데 얘가 얼굴에 여드름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내가 여드름 다이알비노 알지?
내가 이제 다이알비누와 여드름에 얽힌 특효가 있잖아. 그리고 내가 이제 그 고등학생 아들더러, 야, 너 뜨거운 물로 다이알비누로 씻어라. 그럼 여드름 한 방에 낫는다. 그래서 내가 쫙 썰을 풀었어.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왔는데 여전해. 야, 너 다이알비누 안 썼냐?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야. 자기 아버지가 고문당하던 물에서 다이알비누 냄새가 났대. 그래서 자기네 집은 다이알비누를 쓸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고문이 수돗물에다 하는 게 아니었던 거야. 비눗물, 오줌물, 음식물, 쓰레기물 이런 걸 섞어서 그걸로 물고문을 했던 거야. 그래서 그 다이알비누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못 쓴대. 내가 그때 느낀 그건 참 말로 다 못해. 그래서 나한테는 김근태란 사람이 나한테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어쩌면 내가 잃어버린, 그러니까 내가 민주화운동을 포기하면서 대체했던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어. 그 김근태 의원을 나는 96년부터 2004년까지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때 네티즌들이 김근태 의원을 막 모욕하고 이래서 내가 되게 화가 났어. 그래서 내가 네티즌들을 추적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였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네티즌 조직을 이제 추적을 해온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 당시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인 척 하는 놈들이었지.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심리전단반이었던 것 같아. 그놈들이랑 김근태에 대한 논쟁을 막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뒤로, 이게 오늘 중요한 얘기야. 내가 그 뒤로 느낀 게 뭐냐면, 김근태 지지자들과 노무현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 일종의 갈등이 있는 거야. 근데 사실 노무현 지지자들은 김근태 잘 몰라. 지금은 노무현 지지자들이 김근태 잘 몰라. 근데 그때 2004년에서 7년 사이에 소위 친노라고 불려졌던 정치인들과 김근태라는 사람은 대립적 관계에 있었던 거야. 근데 왜 대립적 관계에 있었냐? 김근태 의원의 지지자들이 좀 독특했어요. 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김근태 의원 지지자들을 만났잖아. 근데 이 김근태 의원의 지지자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운동권 출신이 많아. 일단 운동권 출신이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굉장히 도덕적이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뭐 돈을 받는다든가 그런 거 안 해. 그러니까 철저히, 굉장히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했어. 공부를 잘해서 대졸자가 많고, 그 다음에 굉장히 도덕적이라서 돈을 받는다든가 이런 짓을 안 해. 그냥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논리적이야.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치열하게 토론도 되게 잘해.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잘났어. 너무 잘나가지고, 문제가 뭐냐? 대중적인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 대중적인 인기가 없는 거야. 김근태 지지자들의 문제점이, 김근태를 따르겠다는 정치인들을 내가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이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똑똑하고 뛰어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중의 정서를 몰라. 김근태 지지자들의 공통점이 그거야. 근데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도 내가 다 만나봤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논리적이진 않아.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한 스타일도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이야. 이성보다 감성이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공감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그 의리가 있어. 근데 김근태 의원 지지자들은 의리가 별로 없어. 김근태 의원을 따른다고 왔다 갔다 하면 대부분 양다리야, 내가 보니까. 이 전라도 사람들은 김근태가 가면 김근태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보면 정동영이랑도 다니고 그러더라고. 근데 김근태 의원을 따라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는 인간들 중에는 양다리가 많았어. 근데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그 공부를 많이 해서 논리적이고 어떤 이론적이지 않지만 무조건적 지지, 무조건적 지지와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런 면들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노무현을 생각하는 건 내가 김근태를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그런 거였어. 그러면서 나는 지난 20년 동안은 김근태와 노무현이란 사람에 대한 비교 연구였어. 내 지난 10년은 김근태와 노무현에 대한 비교 연구 기간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내가 찾아낸 게 뭐냐.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김근태라는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철학적인 깊이가 있었다고 봐요. 그 운동의 역사를 알았고 그 다음에 이 경제 문제라든가 정치 문제를 보는 그런 능력이 훨씬 더 난 뛰어났다라고 봐. 굉장히 아는 것도 많고 논리적이었고 그런데 그리고 뭐냐 옳고 그름을 분석하는 기준 그것도 나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김근태 의원이 훨씬 더 정확했다고 봐.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명확했고 절대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어. 옳은 일만 했어. 늘 평생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늘 고민했고 그걸 기준으로 판단했어.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야.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아닌가가 기준이었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었고 때때로 타협할 줄 알아야 된다가 노무현식이었어. 그러면서 내가 김근태 의원에 대해서 깨달은 건 뭐였냐면 김근태 의원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분명했던 대신 단점이 있었다라면 좋고 그름이 없었어. 아니 다른 말로 그 대중이 좋아하는 걸 몰라. 김근태 의원은 대중이 좋아하는 걸 몰랐어. 어려서부터 굉장히 가난했고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해가지고 경기고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가외해갖고 돈 벌어서 학비를 감당하고 그렇게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이야. 그래서 김근태는 귀공자가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도 가난한 처절하게 가난한 그 홀어머니 밑에서 그 서울대 수재였던 거야. 그런데 자기가 대학을 졸업해도 자기 형들이 6.25 때 실종이 됐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아버지도 화병으로 됐던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김근태 의원이 제야 운동가의 삶을 살았던 거야. 그래서 김근태 의원은 삶의 여유가 없었어. 즐길 수가 없었어. 즐길 그 기회가 없었던 거야. 언제나 평생 옳고 그름을 고민해야 됐고 늘 옳은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고민으로 살아왔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김근태 의원은 대중이 좋아하는 걸 몰라. 대중 가요도 모르고 대중들이 즐기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 근데 인재근이라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강화도의 나름대로 지주의 딸이었어. 그래서 되게 여유 있고 잘 자란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를 나왔고 전도가 유망한 청년 시집 잘 가고 부잣집에 시집 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사회운동을 시작했고 김근태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그 가난한 운동가의 삶을 옆에서 보조를 했던 사람이었지. 그래서 인재근이라는 사람은 근데 그래서 여유가 있어. 그래서 그 드라마 같은 것도 재밌게 보고 그런 드라마를 남편한테 계속 재밌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늘 즐거운 얘기, 웃기는 얘기 같은 걸 남편한테 해줘서 대중적인 정서를 느끼게 해주려고 애썼던 분이 그 인재근 의원이야. 근데 하여튼 내가 내린 결론은 김근태란 사람은 옳고 그름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래서 가능하냐 그러니까 김근태라는 사람은 내가 보니까 평생 옳고 그름 속에서 그르지 않은 길을 가려고 최선을 다했고 그 다음에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계속 고민했어. 그래서 매 순간 고민을 하다가 늘 때를 놓쳤어. 움직여야 될 때 그때 늘 고민했어. 이게 옳은가? 그래서 아무도 다치지 않는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한 발자국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근데 노무현이란 사람은 정반대야. 그냥 너무 쉽게 가. 덮벅덮벅 가는 것 같아. 그런데 가면서 승부사 기질이 있는 거야. 승부사 기질이 있어가지고 일단 확 지르는 게 있어. 그리고 판을 넓히는. 그러니까는 김근태란 사람은 엊그저께 얘기했지만 주어진 한도 안에서 최선의 길을 찾는 게 김근태라면 노무현이란 사람은 이 주어진 판이 불리하다 싶으면 이 판을 깨버리고 새로운 판을 여는 사람이야. 그게 노무현의 기질이었어. 그러니까 노무현이란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그거는 김근태라는 사람은 전혀 공유할 수 없었던 전혀 스타일이 달랐던 거야. 그런데 내가 어저께 얘기하면서 빠졌던 부분인데요. 뭐냐? 왜 광주에서 김근태가 그만둬야 됐냐? 응? 왜 광주에서 김근태가 그만둬야 됐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어요. 뭐냐 하면 김근태 지지자와 노무현 지지자가 겹치는 거야.
소위 이제 이 새정치연합이라는 걸 구성하는 새정치연합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들여다보면 소위 호남 출신 딱 나눠보면 호남 출신과 비호남 출신이야. 그런데 이 호남 출신의 정치인들은 소위 호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민주당이지 실제로 영혼은 새누리에 팔아먹은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영남의 민주화 운동 출신이나 수도권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비호남이야. 민주당의 또 다른 비호남의 축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수도권 재야 운동권, 그 다음에 노무현이 이끌고 들어온 영남 운동권. 근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개혁적이고 운동권이라는 공통의 그 분모를 가졌던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2002년도에 2002년 대선 때 김근태가 그렇게 발렸다는 거야. 김근태 그렇게 노무현 지지자들이 밟았다는 거야. 짓밟은 이유가 뭐였냐면 김근태를 밟아야 김근태를 지지하는 개혁 세력이 노무현한테로 온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김근태 후보를, 김근태라는 사람을 너무나 잔혹하게 짓밟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김근태 지지자들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한이 쌓인 거야. 원한이 쌓여가지고 그 친노라 그러면 지금도 치를 떨어요. 김근태를 따르는 정치인들의 특징이 친노라 그러면 지금도 치를 떨어. 그때 너무나 김근태를 짓밟았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결국 김근태 의원 지지자들과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결국 지금 새정연의 모습은 호남, 수도권 개혁파, 그 다음에 친노,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계파가 끊임없이 권력 투쟁을 벌이는 그런 꼴로 굳어지게 된 거야.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요, 나한테는 목숨을 건 얘기야. 어쩌면 이것 때문에 우리 신랑은 다음에 정치적으로 뭐 시의원 한 번만 더 하고 싶다는 우리 신랑의 소원도 이걸로 접어야 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뭐냐? 내가 볼 때 새정연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 키는 김근태 지지자들과 그 다음에 노무현 지지자들이 하나로 뭉치는 거야. 하나로 뭉쳐서 개혁이라는 코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개혁이라는 코드에 대해서 그 당론으로 정하는 게 필요해. 그러면 김근태 지지자들과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틈이 벌어지게 된 거는 대선 때 김근태를 밟은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내가 그 유시민 얘기했잖아. 요 얘기 또 중요한 얘기니까 얼리고 할게요. 사건은 2003년으로 돌아가서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을 갑니다. 미국을 가기 전에 반미하면 안 되냐 이러면서 미국을 갔어.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뭐였냐면 이라크 파병을 하는데 이라크의 한국군을 파병하라는 부시가 그런 판을 짜놓고 노무현을 부른 거였어. 노무현 대통령이 가면서 반미하면 안 되냐, 나는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러 가겠다고 갔어. 갔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실수가 외교 라인을 소위 신한국당 쪽 라인에서 용인하는 애들을 썼다 그랬잖아. 이 새끼들이 소위 반기문 뭐 이런 사람들이야. 얘네들이 판을 짜놓기를 미국 중심으로 짜놓은 거야. 그래서 이라크 파병을 도저히 거절할 수 없게끔 무조건 이라크에 파병해야 되는 걸로 판을 짜놓고 노무현 대통령을 불렀던 거야. 사인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이 빼도 박도 못하고 거기서 사인하고 온 거예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과 그 당시에 많은 진보 세력들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솔직히 민주당 지지자들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야. 솔직히 노무현의 홍보팀은 진보 정당 지지자들이었어. 그들은 반미운동의 핵심이었고 소위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중심 세력들이 진보 정당 지지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노무현 대통령 홍보를 다 맡았단 말이야. 그래서 막 그 밀고 올라가는 그림, 쓰레기 무슨 큰 리어커를 막 같이 밀고 올라갔는데 리어커를 맨 앞에서 끌고 가고 여러 사람이 같이 도와갖고 올라가. 그래갖고 나중에 모자를 딱 벗는데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야. 그런 거. 노무현 대통령의 그 홍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진보 정당의 제주꾼들이었어. 그 사람들이 이제 노무현을 홍보하면서 대통령이 됐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 이라크 파병 사건이 그게 진보 정당 지지자들, 진보 세력이 확 떨어져 나가는,
노무현으로부터 등 돌리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유시민이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이제 그 뭐라 그러나 김근태 의원은 개별 투표를 하자 그랬어. 이라크 파병에 대한 찬반을 개별 투표를 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그런데 유시민이 안 된다. 당론으로 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토론을 해야 된다고 막 강요를 해요. 그래갖고 당론 토론을 벌였어. 그런데 유시민은 노무현을 돕기 위해서 노무현이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그 찬성을 해야 된다. 이라크 파병에. 그래갖고 당론으로 찬성을 하라고 막 요구를 해. 그래갖고 투표에 붙여. 그러다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아슬아슬하게 그 당론으로 이라크 파병을 해야 된다라는 게 노무현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이기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김근태 의원은 이라크 파병을 계속 반대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당론으로 해야 된다 해서 당론으로 정했고 그 당론 토론에서 어쩔 수 없이 찬성을 해요. 그럼 당론으로 찬성을 찍으라고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투표를 할 때 당론으로 찬성을 하니까 다 같이 가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한 거야. 그런데 유시민이 그 자리에서 반대표를 던진 거야. 당론으로 노무현을 도와줘야 된다는 놓고 반대표를 던지고 나와서 비웃으면서 아니 뭐 그거를 당론으로 정해야 된다 해서 꼭 따라야 되냐고. 그러면서 거기서 나와서 비웃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김근태 의원이 완전히 충격을 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 이 유시민에 대한 사람들의 그 충격과 분노가 싹트기 시작을 했고 그 뒤에 하여튼 여러 건이 있었어. 그러면서 이라크 파병권으로 그 소위 진보 세력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등을 지게 됐고 그 다음에 뭐였냐면 소위 시민사회 세력, 시민단체들이 그때 다 같이 노무현을 찍었단 말이야. 근데 노무현 정부, 소위 노무현의 청와대를 구성했던 사람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딱 고수하면서 시민단체 사람들이 막 그 정부에다가 요청하고 이러면 개무시를 한 거야. 뭐라 그랬냐면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고. 노무현 정부에서 일하는 소위 노무현 청와대에서 일했다고 껍벅껍벅대고 다니는 인간들이 그때 시민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막 가서 얘기를 하면 시민 없는 시민단체들이 말이 많다고 그러면서 비웃은 거야. 그래갖고 시민단체들이 싹 등을 돌리게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냐면 노조원들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렇게 계속 신자유주의로 가면 안 된다. 신자유주의 노선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막 외쳤는데 그때 노무현 청와대에서 귀족노조라고 귀족노조라고 그러면서 그 노무현 노동조합을 막 까댄 거야. 그래가지고 소위 민주노총 등 돌리고 다 같이 노무현을 만들었던 진보 세력들이 이라크 파병, 그 다음에 귀족노조라는 비난, 그 다음에 환경운동, 지율스님이랑 막 이런 사람들을 막 비하하면서 시민사회 세력을 완전히 개무시를 하고 이래가지고 소위 제주 많은 그 제주꾼들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등을 돌리게 된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인터넷 활동도 열심히 하고 어떤 대중적인 홍보의 감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버린 거야. 그 다음에 누구만 남았냐면 소위 노무현 다음으로 유시민을 지지하는 그 무조건 지지자들만 남은 거야.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고민이 된 거야.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래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장하준의 책을 읽고 그래서 그 책을 청와대 직원들한테도 보라 그러고 열린우리당의 핵심 인자들한테도 보라 그러면서 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그 노선을 변경해야 된다는 주제를 던졌어, 화두를.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을 그 청와대에서 안 따른 거야. 노무현 밑에서 일하는 애들이 들은 척도 안 한 거야.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노선을 계속 가야 된다고 얘기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갖고 2005년에 그 비정규직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노무현의 생각이었어.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막 요구를 한 거야. 근데 그 밑에 있는 의원들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그 편법적으로 그 사내하청을 두고 그 비정규직 문제를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빈틈을 노리는 거를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김근태 의원은 계속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원리 원칙을 지킨 거야. 그러면서 한미 FTA에 대해서도 한미 FTA를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면 안 된다. 이게 우리 한국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이익 중심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이익 중심으로 한미 FTA가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절대 반대. 그러면서 이 김근태 의원이 단식을 한 거야. 그 단식 때문에 돌아가셔요. 그 단식이 원래 한 3일 정도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 8일 동안으로 협상이 길어진 거야. 그러면서 그때 김근태 의원의 건강이 확 나빠지는 거야. 확 나빠지고 회복이 안 돼서 결국 돌아가시게 되는데 내가 그걸 방송을 했었던 거고. 근데 그 당시에도 소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은 한미 FTA를 졸속 추진하려고 그랬어.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는요. 노무현 대통령 그때 김근태 의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고맙다고. 이렇게 김근태 의원이 버텨주니까 우리 협상팀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를 했단 말이야. 김근태 의원이 단식할 때. 그때 이 노무현 측근이라는 인간들은 그때 뭐라 그랬냐면 한 당의 의장씩이나 했던 사람이 지금 FTA 반대 단식을 할 때냐고. 그러면서 비웃고 다녔어. 비웃으면서 욕하고 다녔다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그거 협상해 온 거 보고 대노하게 되는 거야. 이게 뭐냐고. 거기서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이걸 당론으로 그때 내 기억에 유시민은 당론으로 한미 FTA 찬성했어요. 당론으로 한미 FTA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어. 유시민은. 그런데 그때 당론으로 안 된다. 당론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당론으로 한미 FTA 찬성을 안 하고 끝난 거야. 그게 한미 FTA와 노무현 정부의 그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았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2월 달에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두 번째 인물. 내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당대표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작년 가을에 그 돗자리 수다방을 하면서 문재인을 대표로 내세우면 안 된다. 문재인을 지금 빨리 그 당대표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내가 돗자리 수다방 할 때부터 했어.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면 내가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알아. 그 기질을 내면으로 아는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판을 벌리는 사람이 아니야. 무엇보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감성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성실성과 논리성으로 성실성과 신뢰감으로 상대방을 끌어올 수는 있는 사람이지만 어떤 그 사람의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는 스타일은 아니야. 노무현 대통령하고 전혀 달라.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조중동에서 권양숙 여사의 아버지가 장기수였다고 빨갱이라고 막 욕할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 그러면 내가 아내를 버려란 말이냐고. 나는 내 아내 버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여성 유권자들이 노무현 찍어버린 거야. 그렇게 언론에 비난받을 때 그럼 나더러 내 아내를 버리란 얘기냐. 나는 버릴 수 없다. 그 말 한마디에 여성표가 집결돼요.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은 그 대중의 마음을 얻는, 대중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굉장히 선명하게 자기의 입장을 그 검사들 수십 명이랑 맞짱을 떠도 전혀 밀리지 않고 이쯤 하면 막가자는 거죠. 뭐 이러면서 농담을 받아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화술의 그러니까 달변가였어. 근데 문재인은 전혀 그렇지 않아. 만약에 노무현이 박근혜와 마지막 대선 토론 그 자리에서 만났다면
노무현은 문재인처럼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어. 박근혜가 그래서 내가 안 되니까요 막 이러면서 깽판 치고 꼬장 부리고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서 깽판 칠 때 만약에 노무현이었다면 그렇게 물러나지 않았어. 끝까지 가서 그 목을 친 다음에 친목을 다시 얹어주면서 대중의 마음을 사는 그런 마무리를 했겠지. 그래서 다시 다음날 박근혜가 깽판 치고 다니지 못하게 숨통을 끊어놨을 거야. 근데 문재인은 태생적으로 승부사가 아니야. 문재인은 태생적으로 승부사가 아니고 태생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달변가가 아니야. 실무자형이지 이 사람은 절대 선동가가 아니라고. 선전선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이런 사람의 문제는 뭐냐 하면 공격적이지 못하다는 거야. 공격적이지 못한 사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언제나 방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내가 한명숙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2012년에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야. 한명숙이나 문재인 같은 사람은 그 굉장히 착하고 성실한 관리형 리더이지 이런 사람들이 공격형 리더가 아니야. 가장 좋은 방어는 뭐야? 선제 공격이야. 그런 것처럼 공격형 리더가 필요한데 지금 이 한명숙이나 문재인 다 누가 몰았어? 옛날 노무현 측근들이 밀었어. 옛날 노무현 측근들이 한명숙을 2012년에 당대표로 밀었고 지금 이번에 문재인을 당대표로 밀었어. 둘 다 문제는 뭐냐? 공격형 리더가 아니라는 거야. 수비형 리더. 수비형 리더의 문제는 뭐야? 날마다 밥이라는 거야. 자, 날마다 밥이면 문제가 뭐냐? 내가 노무현 때 보니까 노무현이 얼마나 대단한 전술가야.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매주 방송으로 국민을 만나겠다 그랬어. 그래서 KBS에서 매주 국민과의 토론을 하겠다. 그랬더니만 언론에서 노무현의 발언을 막아버린 거야. 전파 낭비라고. 그 사건 알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매주 국민을 만나서 정책을 설명하겠다 그랬어. 그런데 그걸 막아버렸다고. 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국민이 계속 노무현 편을 쓸 거거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창구를 막아버린 거야. 그렇게 막아버린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고립돼서 죽어가게 된 거예요. 발언 창구를 잃어버려가지고. 그런데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노무현 측근이라는 인간들은 소위 무슨 뭐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 실제로 그 떡밥을 많이 재벌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청와대 인사들이 재벌들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어. 그러니까 비아냥거리,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됐던 거야.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막 지지하는 단순 지지자들이 있었어. 그러다 그 지지자들이 언제 떨어져 나가는지 알아요? 국민연금 반대운동 때. 처음에 2004년 여름까지 묻지마 지지를 했던 노무현 지지자들이 언제 떨어져 나가냐 하면 국민연금 반대운동으로. 월급쟁이들인데 월급에서 국민연금 안 낼 수 있단 말에 혹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국민연금 반대운동은요. 노무현 욕으로 시작하지 않고 김대중 욕으로 시작했어. 김대중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만들어서 그래서 이 국민들의 저기를 뺏었다. 그래서 김대중 욕을 하면서 국민연금 반대운동을 했어요. 내가 국민연금 반대운동을 외워. 레파토리를. 내가 보건복지부 장관 김근태 의원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날마다 수천 건 올라오는 걸 봤기 때문에 내가 걔네들의 논리를 외우는데 처음에 절대 노무현 욕을 하지 않았어. 김대중 비판했다니까. 그래서 노무현 지지자들이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반대운동으로 넘어갔어요. 같이 넘어간 거야. 그래갖고 김대중 욕을 막 신나게 하면서 국민연금 반대운동에 이 셀러리맨들이 확 몰린 거야. 그래갖고 자기들이 노무현을 지지했다는 걸 잃어버리고 뭔가 정말 문제가 많아. 이렇게 된 거야. 뭔가 정말 노무현 정부에 문제가 많아. 이러면서 위축이 된 거야. 이 사람들이.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위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고립돼 간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나? 매니저를 왜 불러?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알아들을지 모르겠네. 노무현
대통령이 왜 고립됐는가야. 단순 지지자들, 논리적이고 철학적 바탕이 없는 감성적 단순 지지자들은 국민연금 반대운동의 돈 몇 푼 때문에 무너져 내렸다고. 피로감에 시달리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피로감에 의해서 실제로 다수가 등을 돌려버렸어. 자꾸만 이게. 예. 중간지대에 있던 다수의 지지자들은 무관심해졌고, 그리고 소위 단순 지지자들은 남았지만 거의 낭인처럼 그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를 몰랐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소위 이간질, 분열이 돼버린 거야. 그 상황에서 이명박을 밀고 나왔고, 이명박이 노무현을 대우해줄 것처럼 했고, 그래서 노무현 지지자들이 이명박을 지지하면서 그렇게 노무현을 죽일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이명박을 지지했던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무현을 지키지 못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고립되다가 그렇게 죽어갔단 말이야. 내가 지금 느끼는 건 뭐냐. 지금 문재인을 계속해서 찍어대는데 얘네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문재인을 이번에 당대표로 만들었던 옛날에 노무현의 측근들, 소위 문제를 일으켰던 노무현 측근들이 문재인을 당대표로 해야 된다고 기어이 해갖고 지금 올려놓은 거야.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문재인이 욕먹고 인기 없잖아. 싹 숨어. 옛날에 노무현이 욕먹을 때처럼. 노무현이 욕먹을 때 싹 숨었던 것처럼 문재인이 위기에 몰리고 비난을 받으면 싹 숨고 같이 욕해. 그러다가 문재인의 인기가 올라가고 노무현이 인기가 올라오면 옆에 와서 싹 쓰는 거야. 그들은 늘 그랬어. 그들은 늘 그랬어. 노무현의 인기를 팔아 자리를 탐하면서 실제로 노무현이 고립되어 갔을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 여러분 지금 가서요.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장자연이 죽은 다음부터 4월 23일까지 한번 노무현 측근들 중에서 누가 노무현을 위해 변명했는지 한번 봐봐. 아무도 없어. 4월 23일까지요. 노무현을 위해서 변명한 사람이 내 기억에 안희정 한 명밖에 없어. 그때 안희정이 무슨 연구재단인가 있었는데 안희정 혼자서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뭐 유시민이니 뭐니 아무도 그렇게 그 언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처절하게 짓밟히면서 죽어갈 때 아무도 옆에 와서 뭐 노무현 대통령 찾아간 사람도 없었다니까?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어. 그러다가 4월 23일에 김근태 의원이 처음으로 정치인 중에 말을 해. 노무현에 대한 치졸한 공격을 중단하라. 정치인 중에 처음으로 노무현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얘기한 게 김근태 의원이었어. 왜 그랬냐? 내가 그때 4.28 재보선을 앞두고 내가 그때 이제 방송을 안 할 때니까 김근태 의원을 수행해가지고 어느 재보선 선거 지원을 나갔었어. 그때 지원을 나가면서 내가 의원님 제가 지금 쭉 나오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언론을 보니까 이거 재보선용입니다. 이거 4.28 재보선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가혹한 그리고 굉장히 이 기사들을 보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모든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 얘기를 내가 해. 그러면서 김근태 의원이 3일 뒤에 공식적으로 노무현에 대한 치졸한 공격을 중단하라는 논평을 내요. 그게 처음이었어. 그리고 4.28 재보선이 지나서 그 다음에 5월에 유시민이 5월 첫째 주가 둘째 주에 내려가.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이 너 정치하지 마라. 그 얘기를 듣고 올라온 거고 그리고 23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거야. 그게 디테일한 역사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노무현을 팔아서 노무현의 인기를 팔아서 자리를 탐했던 그 당시에 신자유주의 천병들, 재벌들하고 골프치고 재벌들한테 용돈 받았던 그놈들이 소위 노무현을 팔고 문재인을 팔아서 지금도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야. 결국 그들이 문재인을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 만신창이로 짓밟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변명하는 거 봤어? 내가 궁금해서 그래. 문재인이 짓밟히고 있는데 나와서 싸워주는 정치인 있냐고. 나만 못 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문재인을 위해서 변명하고 문재인 편에 싸우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냐고. 없다니까. 문재인이 짓밟히면 몰래 뒤로 싹 숨어. 그러다가 나중에 문재인의 인기가 올라가면 서로 다 옆에 가서 사진 찍어.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요. 문재인이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는데 그 공격을 이제 사람들이 점점 지쳐갈 거라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지쳐갈 거라고. 그때 틀림없이 그 옛날에 노무현을 팔았고 지금은 문재인을 당대표를 시키려고 길을 썼던 그놈들의 비리 한두 개만 터지면, 친노 핵심의 비리 뭐 이렇게 터지면 문재인은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옛날에 노무현 측근이었다는 이름으로, 문재인 측근이었다는 이름으로 지금 가령 정태호 같은 경우가 지금 두고두고 욕먹고 있잖아. 관악에서 여론 조작했다고. 프랭카드 걸었다 내렸다는 것 자체가 여론 조작이야. 조작으로 낙인 찍히는 거야. 그런 게 문재인한테 치명상을 주는 거라고. 제2의 정태호가 나올 거라니까. 문재인의 인기를 팔고 노무현의 인기를 팔아서 지들의 배지를 다루려는 그들의 욕심이 결국 문재인을 고립시킬 거라고. 내가 그래서 문재인을 당대표하면 안 된다 그랬던 거야. 나는 문재인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문재인이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의 이미지는 나는 쓸 수 있다고 생각했어. 문재인의 이미지를 적어도 1년은 쓸 수 있다. 그래서 1년 동안 뒤에 배경으로 쓰면서 그냥 문재인은 온화하게 웃기만 하면 돼. 다른 사람들은 싸움을 하고 그 싸움을 하고 실패하더라도 문재인이 버티고만 있으면 누가 앞에 나와서 싸우다 죽더라도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어. 그런데 기어이 문재인을 당대표를 만들어서 내년에 공천받고 싶었던 그들의 욕심이 결국 지금 문재인에게 치명상을 계속 주고 있는 거야. 광주에서 그렇게 짓밟힐 때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말 한마디 제대로 하는 거 봤어? 광주에서 문재인이 경찰 경호 요청했다. 그런 얘기 나왔을 때 그거 뭐 맞받아쳐서 싸운 문재인 지지자들 있었냐고. 난 못 봤어. 내가 어저께 방송하기 전까지 내가 지켜봤다고. 지금 문재인이 광주에서 욕을 먹었어. 그러면 내가 지켜본 거야. 뭘 지켜봤냐? 그래, 옛날 노무현 측근이었고 지금의 문재인 측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나 보자. 어떻게 문재인을 방어하나 보자. 그리고 내가 가만히 이틀 동안 기다린 거야. 없었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지난번에도 문재인이 욕을 먹을 때 걔네들은 엎드려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어저께 당대표는 원래 그러는 거다. 그러면서 이거는 언론과 천빠와 몇몇 경찰하고 셋이서 짜서 문재인을 덫에 걸리게 한 거다. 함정에 빠뜨린 거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말하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그들이 그런 기질인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문재인을 내세우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야. 그들이 문재인을 못 지키니까. 노무현이 욕먹을 때 노무현을 못 지킨 것처럼 그들이 문재인을 못 지킬 거고,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용도, 문재인의 이미지조차도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은 당대표가 아니라 당의 그냥 그림으로 있어야 됐다. 그냥 트레이드 마크로만 있고 실제로 일은 다른 애들, 밑에 있는 애들, 젊은 애들 시켰어야 됐다. 그게 내 생각이었어. 무슨 개소리야. 무슨 이회창하고 문재인이 무슨 관계야. 언론이 문재인을 저렇게 짓밟을 때 그들이 나와서 문재인을 위해 싸우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은 치명상을 입어. 왜? 걔네들은요, 오로지 배지를 다는 게 목적이야. 걔네는 배지를 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인기 있을 때는 문재인 옆에 서, 그러나 문재인이 인기가 사라지면 다른 사람 옆에 가서 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그 정치인이, 나는 그 사람이 2004년에요. 난 친노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막 노무현을 위해서 싸우고 국회 발언하고 그랬다? 근데 언제 보니까 자기는 정동영계라고 서 있더라고. 그래서 정동영 따라다니고 있더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막 욕먹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욕먹으면서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 막 욕먹을 때 정동영 따라다니더라고. 누군지 찾아봐. 누군지. 2004년에는 존나리 지가 친노인 것처럼 하고 다니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지나가지고 인기가 확 떨어지니까 정동영 옆에 딱 붙어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 그 실명 거론 조심하세요. 그래서 내가 내 고민이 뭐냐. 그러면 문재인이란 사람은 정치적으로 정말 무능한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되면 가장 잘할 사람이 난 문재인이라고 봐. 대통령이 되면 가장 격식 있게, 가장 체계적으로, 가장 내용 있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문재인이라고 봐. 왜? 노무현을 만든 사람이 문재인이야. 노무현이란 사람은 디테일한 사람이 아니야. 섬세한 사람이 아니라고. 큰 전쟁은 하고 크게 판을 벌이는 건 하지만 그 판을 꼼꼼하게 채워가는 일은 그건 문재인 몫이었어. 무슨 얘기냐? 실제로 노무현 정부의 공과 과를 누구보다 잘하는 게 문재인이에요. 그래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는 출중해.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정 운영을 맡겼을 때 가장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문재인이라고 봐. 그 사람은 국가를 운영해 본 사람 중에 유능한 사람이야. 그러나 문재인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 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정신이 있는 거야. 남들이 말려도 기러이 지가 하려는 그런 게 있어. 천정배나 정동영이나 박근혜처럼 능력은 안 돼도 지가 하려고 계속 설치는 기질이 있어야지 김영삼처럼 대통령이 되는 거야. 대표적으로 무능한데 대통령 된 게 김영삼이야. 자기 능력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 하나를 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야. 근데 문재인에게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그 욕심, 운명적 욕심이 없어. 문재인은 자기 친구 노무현의 불명예를 벗겨주는 것만이 목적이고, 노무현이 당한, 그리고 노무현이 미처 하지 못한 그 꿈을 마저 이루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지, 자기가 꼭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문재인은 대통령 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재인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야.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설치는 정동영, 천정배 이런 애들이 있지만 걔네들은 안 되고, 그들은 안 돼. 자, 그렇다면 유능하면서 이 한마디로 조직을 운영해 본 그런 사람들이 소위,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해 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몇 명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같은 사람들이야. 그들을 볼 때, 야, 이재명 시장은 구청장 출신이야. 이재명 시장은 구청장이라고. 그게 뭔 얘기냐? 예산의 규모가 틀려. 도 단위하고 군 단위하고 다른 거. 이재명은 군수급이라고. 어디다가 그걸 들이대, 이 무식한 인간들아. 아, 정말. 자, 내가 볼 때 소위 가장 국정 운영을 직접 해본 문재인, 국정을 맡겼을 때 가장 잘할 능력이 있어. 두 번째로 박원순이야. 박원순이 다루는 예산이 35조예요. 35조라는 서울시 예산을 다뤄봤어. 그 다음에 대한민국 다음으로 큰 조직이 서울이야. 그러면 서울이라는 조직을 운영을 해본 경험, 이거는 엄청난 경험이야. 그 다음 박원순이라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참 독특한 사람이야. 내가 볼 때 노무현처럼 판을 벌릴 줄 알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내가 아까 쭉 얘기한 것 중에 1989년에 사회주의가 몰락했다 그랬잖아. 사회주의가 몰락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이,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이 완전히 맥이 끊겨요. 그때 우리나라에 시민운동이라는 걸 들고 온 첫 번째 사람이 누구야? 박원순이야. 시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사회 세력의 90년대 새로운 운동 방식을 제안한 게 박원순이야. 참여한다라는 걸 시작해가지고, 물론 초대는 조 의원인가 뭔가 했지만, 조 누구가 했지만, 박원순 시대에 비로소 참여연대가 체계화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판을 90년대에 시민운동의 판을 그린 사람이야.
그 사람이 소위 2011년에 뭐랬어? 시장, 오세훈이가 다 말아먹은, 그 시에 시장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 박원순이란 사람은 판을 벌릴 줄 알아. 박원순의 별명이 뭐야? 스나이퍼란 얘기 들어봤지? 박원순을 건드리면 다 망한다. 강용석도 박원순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다가 국회의원 그만둔 거 아니야. 박원순을 건드리면 다 죽었어. 정몽중 대선 후보였는데 그냥 끝났지. 강용석 끝났지. 심지어 뽀로로도 끝난 거 아니야. 타요버스 때문에. 박원순의 별명이 이 스나이퍼란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박원순이란 사람의 특징은 내가 볼 때 보는 거하고 달리 어마어마한 아이디어가 있어. 한마디로 그 틀거리에 갇히지 않, 그러니까는 노무현 대통령이 소위 굉장히 창의적이었어요. 주어진 틀 안에서 생각하지 않고 틀을 깨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거든.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그래. 주어진 틀 안에서 생각을 안 해. 새로운 틀을 만드는 사람이야. 새로운 도전을 팍 해버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박원순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자산이야. 그런데 박원순에게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뭔데? 박원순 주변에 쓰레기들이 모이기 시작했어. 박원순이 대통령 되면 한자리 하겠다. 그런 쓰레기들이 모여서 박원순 시장의 합리적 판단을 못하게 해. 그런 놈들이 지금 꼬여들고 있어. 근데 이거는 문재인 주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문재인 주변에나 박원순 주변에나 그런 쓰레기들이 지금 두 사람의 앞길을 막고 있어. 그래서 둘을 욕먹게 해. 그 다음에 안희정 같은 경우는 나는 이 안희정이란 사람이 이게 충남에서 지금 재선이 됐잖아요. 재선이 된 거잖아. 그지? 초선이야 재선이야. 난 재선된 걸로 아는데? 그지? 그 안희정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큰 그 자산이라고 봐. 예.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나는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봐요. 왜냐? 이 소위 지금 전 세계가 이번에 스위스 40세 지금 전 OECD 국가들이 젊은 정치인으로 가.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기본이 60대야. 근데 안희정에게는 굉장히 젊은 나이, 그리고 소위 충남도라는 굉장히 복잡한 적으로 가득 찬 지역의 도지사를 재선한 특이한 경험을 가진 스타성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 안희정도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봐. 근데 안희정은 내가 볼 때 안희정의 치명적 단점은 뭐냐? 안희정은 그런 스타성이 있고 나이가 젊고 그러면서 내가 볼 때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라는 강한 그 야망, 셋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난 안희정이라고 봐. 박원순은 대통령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야. 그 일을 위해서 시장이 될 필요가 있으면 시장을 하고, 대통령이 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을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중심이야. 이 문재인은 노무현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반드시 대통령이 돼서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노무현의 누명을 벗기는 게 목적이라 꼭 대통령이 안 돼도 돼. 노무현의 누명만 벗기면 돼. 근데 안희정은 야망이 있어.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라는 야망이 보여. 그런데 그게 이 안희정의 치명적 단점이야. 야망이 너무 크면 그게 탐욕을 부르고, 그 탐욕이 섣부른 김두관 같은 실수를 불러올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볼 때 문재인, 박원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들어오는 쓰레기들을 잘 떼어내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안희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야망을 절제하는 내공을 쌓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럼 여기서 더 넓히지 마. 내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판을 더 넓히지 말아요. 여러분, 박근혜가 어떻게 대통령 후보 1등 된지 알아요? 어떻게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 1등 된지 알아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박근혜와 천정배, 정동영, 김근태, 뭐 문재인, 뭐 반기문 뭐 그렇게 했어. 그러면 야권 지지층은 다 갈라지는 거야. 뭐 김두관, 천정배, 정동영, 김근태, 뭐 그래가지고 야권 후보 7명에 박근혜 하나. 그러면 박근혜,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박근혜밖에 답이 없었어. 근데 나머지는 야권 지지층은 7명으로 나눠서 준 거야. 그래서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 1등이었어. 그렇게 박근혜를 대통령 후보 1등 만든 거야. 그거 알아? 걔네들의 술수야. 왜 계속 그 댓글원들이 이재명을 띄우느냐? 지금 언제나 쟤네들의 유효한 전술은 제3후보야. 천정배든 이재명이든 다음 대선 후보에서 야권에서 국민 후보가 나오면 걔는 안 된다. 얘를 띄워라. 제3후보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재명 띄우고 천정배 키우는 거야. 이재명, 천정배 키웠다가 어차피 대통령 안 돼. 그런데 제3후보로 막 여론으로 끌어올리려는 용도. 아니, 안철수처럼 쓰려는 용도로 지금 띄우는 거라고. 그래서 허경영 물어보면 내가 뭐라 그랬어? 그래서 후보를 너무 늘리지 말라고. 후보를 계속해서 확장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들한테 자충수야. 3대3으로 가야 돼. 쟤네 김무성, 김문수, 뭐 오세훈 3. 그 다음에 우리 쪽에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3대3 싸움으로 가자고. 우리가 지난번에 당한 것처럼 똑같이 당하면 안 돼. 쟤네는 지금 여러분 김무성의 지지도가 올라간다. 이건 언제 썼던 방법이냐면 이명박이 박근혜 이길 때 쓴 방법이야. 뭐냐? 원래 여론조사에서요. 이명박이 절대 박근혜 이길 수가 없었어. 그런데 어느 특정 여론조사 회사에서 계속 이명박이 박근혜를 추격하고 있다. 그런 조사를 막 내놔. 차이가 줄어들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차이가 줄어들어. 그 다음에 또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박빙이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내놔. 그 진짜로 해보면 비슷해. 그래도 이제 좀 떨어지지만 비슷해져. 그 다음에 추월했다. 그러면 박빙으로 나와. 다른 여론조사에서 해보면 이게 뭐냐? 모방 심리 효과를 이용한 여론조사예요. 이명박이 절대 대통령 여론조사에서 이기지 않았는데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뻥을 깐 거야. 어떻게 했냐? 당신은 이명박과 박근혜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앞에다 설레발로 이명박은 뭐 다이나믹 코리아와 뭐 이러면서 건설에 뭐 어쩌고저쩌고 신화적인 인물 이명박과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었던 박근혜와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봐. 그럼 내가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이라면 이런 걸로 판단하게 되면 이명박이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추측하게 해. 그렇게 해갖고 이명박의 여론 지지율을 올린 거야. 그래서 나중에 박근혜를 이겼다고 발표를 하니까 박근혜가 발끈해가지고 2007년도에 그 여론조사의 문항이 잘못됐다. 이건 여론조사의 지지율을 묻는 게 아니라 이건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냐는 식으로 제3자의 의견을 묻고 있다. 이건 고도의 설계다. 2007년 박근혜와 이명박 사이의 전쟁이었어. 무슨 얘기냐? 지금 김무성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거 쟤네가 같은 작전 피는 거야. 올라간다라고 먼저 뿌려. 그 다음에 조사를 하면 진짜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 이 그러니까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김무성은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김무성한테 표가 안 모아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쇼를 하는 거야. 김무성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지금 쇼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씩 죽이는 거야. 남경필 죽이고 홍준표 죽이고 대권에 욕심이 있을 만한 애들을 하나씩 죽여가는 거야. 제주도 원희룡이 죽이고 근데 일단 김문수가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계속 그 판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이 김문수도 보통이 아니거든. 거기서 막 살아남으면서 이제 팔팔팔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이때 미국에서 날라온 오세훈이가 또 뻘소리 하면서 떡 나타났어. 자, 그래서 지금 쟤네는 셋으로 김무성, 김문수, 오세훈이라는 셋으로 좁혀졌는데
그 중에서 쟤네들은 지금 김무성이 당대표이기도 하니까 김무성에게도 막 실어서 여론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뻥카를 치면서 지금 박근혜 이명박에서 이명박 만들던 전술을 쓰고 있는 거야. 여기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김무성은 누구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이 NL을 팔아먹었다라고 거짓말했던, 한마디로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애야. 김무성 이거 제대로 수사도 안 됐고 기소도 안 됐어. 김무성이는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애야. 후보 비방, 그 허위사실 후보 비방이면 징역 8개월형이야. 내가 가봐서 알아. 나는 비록 허위사실 누명은 벗었지만 명백하게 김무성이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건 역사적 기록이야. 김무성이란 대선 못 치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르려고 하겠지. 그래서 지금 김무성을 띄우고 있는 거야. 즉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지자들더러 김무성 좀 봐달라고 지금 뻥카 치고 있는 거야. 걔네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틀림없이 쟤네는 박원순 흠집내기, 문재인 흠집내기, 오늘 내가 언급했으니까 그동안 안 건드렸던 안희정 흠집내기를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뭐냐. 요 3명의 지지자들이 각자 찢어져서 나한테 뭐 자기는 박원순 지지한다 그래서 문재인으로 안 된다는 텔레그램 보낸 인간들 오늘부터 모두 차단이야. 박원순으로 가야지 문재인으로 안 된다라고 떠벌린 인간들 오늘부터 모두 차단이야. 박원순으로 안 된다, 문재인으로 가야 된다라고 채팅창에 글 쓰는 인간들 모두 블랙이야. 안희정으로는 안 된다, 문재인이나 박원순에서 둘로 합의 봐야 된다. 무슨 얘기냐? 누구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누구는 안 된다라는 얘기하지 마. 또 섣불리 박원순으로 가자, 문재인으로 가자, 안희정으로 가자 떠들지 마. 내년 총선에서 지면 박원순이 아니라 문재인이 아니라 안희정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이 살아와도 못 이겨. 내년 총선에서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행복한 고민에 빠지면 되는 거야. 그때까지는 오로지 내년 총선에 어떻게 야권을 통합해서 박원순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 안희정 지지자, 김근태 지지자, 김대중 지지자 모두 한자리에 모아서 어떻게든지 내년 총선을 이기는 데만 집중하라고. 이기는 데 집중하라고. 그러면서 정말 풀어야 될 건 김근태 지지자들과 노무현 지지자들이 하나로 뭉쳐야 돼. 그래야 뭘 할 수 있냐 하면 소위 호남 출신으로 호남에 알박기 하면서 호남 사람들 정서 팔아서 호남파리 해갖고 배지 달라는 그들을 이기면서 개혁적인 당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계속 주장하는 거야. 김근태계와 노무현이 하나로 뭉쳐서 이 호남에서 알박기 하려는 호남 출신 정치인들을 그 기회주의 내지는 새누리스러움을 무찌르지 못하면 절대 야권의 방향이 안 잡혀.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새정치연합의 지금 인물들로 봤을 때는 문재인이 소위 옛날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던 애들 모두 버려야 돼. 주변에서 전부 다 내치고 문재인이 누구랑 합쳐야 되냐? 486이랑 합쳐야 돼. 옛날 김근태를 따랐던 소위 제야 운동권 출신들, 그 사람들하고 문재인이 합치는 거야. 그래서 싸움을 문재인은 그냥 이제 뒤로 물러서고 소위 486들이 전진에 나서서 싸우게 하는 거야. 그러면 문재인은 상처를 덜 입어. 486들은 검증을 받는 거고. 그러면 새정연에서는 이 486들은 소위 진보정당 세력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나름의 인맥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합쳐서 진보 세력들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노동계 끌어들이고 그렇게 노동계하고 진보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이 보다 개혁적인 당 방향을 정하고 문재인은 그림처럼 앉아만 있으면 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앉아만 있고 직접 발언하지 마. 그리고 이 486들 그 다음에 뭐 서영교라든가 그 뭐 유은혜라든가 뭐 그런 여성들도 있고 486 남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변인으로 자꾸 내보내서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야 돼. 문재인 성명 발표하지 마.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이거 문재인 대표 측에 전달돼야 돼. 문재인 대표가 직접 발언하는 기회는 줄이세요. 문재인 대표가 직접 발언하는 기회 줄이시라고. 왜? 문재인 대표의 발언에는요. 내가 그랬잖아. 이 말에는
전달력이 중요해. 소리, 발음, 그리고 톤, 쓰는 단어, 이게 되게 중요한데 문재인 선수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욕이 해도 너무한다 야. 아 나 진짜 부부싸움도 아니고 한 당을 이끌고 있는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욕이 해도 너무한다 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문재인 선수는 절대 앞에 나오지 마. 그냥 온화한 미소를 짓거나 화난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있어. 말은 젊은 애들 시켜. 말은 젊은 애들 시켜서 진성준이나 뭐 이런 의원들 시켜서 그 세고 선명하게 말을 하게 하라고. 그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욕이 해도 너무한다면 야 문재인이 뭔가 한판 하나보다 기다렸는데 해도 너무합니다. 아 나 진짜 목사님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고 에? 그 해도 너무한다. 그런 거는 이제 뭐 신부님 수준에서 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문재인 대표가 직접 마이크 잡고 말하는 기회는 줄여야 돼. 이게 우리를 이기게 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문재인 선수는 방향만 정해. 그리고 온화한 미소 혹은 엄격한 미소를 짓고 앉아있어. 싸움은 누구랑 하는 거야? 486이 나서서 해야 돼. 그래서 486이나 아니면 지금 뭐 진성준, 진선미, 그리고 뭐 서영교 말 똑 부러지게 하는 사람들 있지. 그런 똑 부러지게 말하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싸우게 해야 돼요. 그래서 대변인 전쟁으로 가야 돼. 486에게 기회를 줘야 돼. 이제까지 486이 뭐 하려고 그러면 나대지 마라. 그래가지고 486이 이제까지 아무 말도 못했어. 이제 586이지. 지금은 소위 옛날에 이 재야 출신, 재야 운동권 출신들이 전면에 나서서 개혁의 방향성을 앞에서 선도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나는 이길 방법이 없다고 봐. 오늘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사실은 내가 오늘 저기까지 하려고 했거든. 세계적인 세계 소비자들이 연대해야 된다. 지금 이제 세계판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면 소위 대주주, 그 옛날에 유럽에서 돈 벌었던 금융자본, 그들이 지금 무기 장사를 하고 글로벌 기업을 운영하면서 문어발식으로 모든 이익을 그러니까 글로벌 대기업들이 착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다 뭘 쥐고 있냐? 미디어들을 활용하고 있어. 방송 매체를 모두 장악하고 동시에 똑같이 국민들을, 그러니까 전 세계 소비자들을 세뇌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전 세계 노동자, 농민, 그리고 소비자들이 하나로 뭉치는 거야. 전 세계 노동자, 농민, 소비자가 하나로 뭉쳐서 소득 중심, 많이 번 놈이 세금 많이 내고 전 세계에 그래서 인권이 존중받고 복지가 보장되는 세계를 운영하는 세계 경영. 전 세계 노동자, 농민, 소비자가 모여서 세계 경영의 방법에 대한 연대를 구축해야 돼. 그게 망치 부인이 주장하는 민주시민 네트워크야. 그 얘기 다음번에 한번 또 길게 얘기할게요. 자, 뭐 오늘 망치 부인의 이야기 뭐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별 뭐 내용이 없었나요? 따님 왜? 방송 중이야. 문자로 남겨놔. 오늘 방송 들을만 하셨나요? 예. 요즘 방송 나의 요즘 방송을 내 스스로 볼 때 무당 세계에선 작두 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신들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난 하나님 믿는 입장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직원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전달하는 거야.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지금 다이렉트로 전달하고 있는데 얼마나 알아들을지 모르겠어. 내가 오늘 한 얘기가요, 소위 우리나라의 우리 민주 세력이 왜 이제까지 헛발질했는가, 우리가 왜 이제까지
이런 분열의 질고를 겪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내가 나름 정리한 거예요. 하 사장님 얘기만 빼고 여기서 하 사장님 얘기만 빼고라는 사람은 블랙이야. 그래서 이 사실 오늘 우리 망치부인 방송의 내용이요, 나는 우리의 문제를 정말 냉철하게 진단했고, 예, 냉철하게 진단했고, 그 다음에 나는 그 해법까지도 나름 제시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을지는 잘 모르겠어. 얼마나 많이 알아들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거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똑바로 놓여진 바가지는 온전히 한 바가지를 다 받고, 반쯤 기울어진 바가지는 절반만 담고, 엎어진 바가지는 한 방울도 못 담는 것처럼 나는 그냥 이 말을 뿌릴 뿐이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듣거나 말거나, 듣던가 말던가, 나의 역할은 떠드는 거다. 이걸 누가 듣고 어떻게 이 내용을 현실화시킬 것인가는 내 몫이 아니다.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인가도 내 몫이 아니다. 나는 그냥 떠들 뿐이다. 이 떠든 이야기를 가지고 누군가가 어떤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낸다면 감사할 뿐이다. 나는 광주에서 문재인 대표가 한 발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마치 내가 원고 써준 것처럼, 아니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 뭔지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정말 나는 깜짝 놀랐어. 아마도 누군가 내 방송을 들었거나 아니면 나와 같은 꿈을 꾼 사람이 문재인 대표에게 그 말을 하도록 그 조언을 했겠죠. 나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면 망치부인의 꿈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두가 1분씩 기도한 탓인지도 모르겠어. 어쨌거나 나는 문재인 대표의 광주 발언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문제의식을 분명히 알고 있다. 나는 분명히 얘기하건대 문재인이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지금 문재인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이야. 왜? 내가 문재인을 잃으면 박원순도 잃고 안희정도 잃어. 문재인이 꺾이면 우리 민주 세력의 기가 꺾여. 그래서 나는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문재인을 지켜야겠어. 그래야 야권 통합이 가능하니까. 문재인은 우리의 방패야. 그 사람은 자기 온몸에 화살을 맞더라도 민주 세력을 위해 희생할 사람이야. 나는 문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지만 문재인을 믿어. 그래서 나는 문재인을 지켜야겠어. 물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동영이나 천정배 빠들이 그렇게 욕을 하겠지. 전현희 지 남편 공천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문재인 지킨다 그런다. 그렇게 욕을 하거나 말거나 문재인이 우리 신랑한테 공천을 못 줘. 문재인의 용도는 내년까지야. 우리 신랑이 저기 선거 치르는 건 3년 뒤고 문재인의 용도는 내년이면 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재인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니네가 뭐라고 욕을 하든 난 이제 신경 안 써. 내 남편 얘기 자꾸 언급해봤자 나 전혀 위축되지 않아. 니네가 그럴수록 난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앞으로 아이고 우리 신랑 홍보돼서 좋네. 댓글원이 나서서 우리 신랑 홍보해주네 라고 생각할 거야. 너희들 내가 나의 도덕성이 남편 얘기를 너네가 하면 내가 위축되고 속상해서 말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쟤네들이 왜 자꾸 김용석을 걸고 넘어지냐 하면 네 도덕성이 너의 남편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네 남편 때문에 네 말이 막힐까봐 그래서 쟤네들이 그거를 노리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담대해라. 그래서 내가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 거야. 니네가 앞으로 우리 신랑 얘기하면 난 니네가 우리 신랑 선거운동 해주는 거라고 믿기로 했어. 니네가 우리 신랑 언급할수록 나는 고마워.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해봐. 내가 그런 거에 위축되나. 우리는 이미 농사질 땅을 준비하고 있어. 선거 떨어지면 농사지러 가면 돼. 그래서 사천 앞바다에서 어촌 삼시세끼 찍으면서 모바일 생방송 하면서 살아갈 거야.
난 살 길이 앞으로도 방법이 다 있어. 우리 신랑 고기도 잘 잡고 농사도 잘 지어. 내 걱정하지 말고, 니네들 뭐 나를 위축시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꿈깨. 내 뒤에는 니네들이 이제까지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고, 존재가 누군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내 백이야. 니네가 날 죽이고 싶어도 쉽게 죽일 수가 없을 거야.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는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누구는 가시라고 부르고, 누구는 알라라고 부르는 조물주 하나님께서 망치 부인을 지키고 있으니까 괜히 꿈깨. 괜히 헛된 뻘짓거리 하면서 스스로 다치지 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잘 나가다가 하나님 얘기를 하고 그러냐? 왜 잘 나가다가 뻘소리 하냐? 나는 하나님의 대언자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려고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에게서 키워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싫다는 얘기할 거면 듣지 마.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2,800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봐놓고 추천 안하고 간 인간들은 반드시 녹색 설사를 할지어다. 예. 자,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아팠을 텐데, 매우 아픈 이야기였을 텐데, 아픈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방향을 찾고 마음을 잡아주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나는 방향을 못 찾겠다. 네 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난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커서 네 말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자,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 2시에 망치부인 방송 시작할 거고요. 오늘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이 팟캐스트와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풍행국님, 그리고 참세상 세월호님, 그리고 여비고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분, 추천해주신 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